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천 기초의원 3명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세심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며 선거 이후 종합적인 개헌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기후 위기 대응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지원 방안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더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보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추진을 위해 여야 6개 당대표와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개헌안 자율투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오다힌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인천의 영종구가 기초자치단체로 새롭게 포함된 데 따른 조치로 인천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제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보고됐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의 정보 누설로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중단되는 등 외교 안보 리스크가 발생했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사실상 오늘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여서 자동 폐기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를 열어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 표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묵살했다면서 꼼수 정치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130여 개의 민생 법안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6개 당대표와 연석회의를 갖고 국민의힘을 향해 거듭 투표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부디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 의장은 또 전국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투표율이 확보된다면서 지선 이후로 개헌 논의를 미루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방선거 후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금투세 부활 등 정부의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자주 수정하면 누더기가 된다며 단계적 개헌보다 종합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용 졸속 개헌의 선례를 만들면 선거 때마다 개헌 포퓰리즘 공약이 범람할 수 있다며 선거가 없을 때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폐지한 금투세 부활 가능성에 대해 1년여 만에 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혼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월세 역시 폭등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장특공제 폐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세금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일방적인 정책이 이어질수록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수당에 대해서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 임시 방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 노동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이 트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폭염 대응책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확대 등의 6.3 지방선거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지급 신청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에 숨통을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사기 매점 매석 사건 등 중동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사재기로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법 부정행위가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시장 대형 선풍기 설치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최중증 장애 학생의 학교 내 돌봄 지원 강화 등 지방선거 13, 14, 15호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민심 잡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전통시장 대형 선풍기 설치가 지난 주말 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제안받은 현장 즉석 공약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것이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나 덥거나 너무나 추워서 전통시장을 외면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케이드 개선책을 착붙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한병도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원내대표 선출은 다음 달 6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은 13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 마지막 종합청문회에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검찰의 조작 수사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김성태 전 회장의 출석으로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의 전 김 전 회장의 위원장실 방문 여부를 두고 CCTV를 보여달라, 사실이 아니다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김성태 증인이 그 방에 들렀다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CCTV 보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김성태 증인을 본 적도 없으며 김성태 증인은 우리 위원장실에 들어온 적이 없다. 1시간 늦게 시작된 본질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한 검찰의 압박 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실제 수사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으셨고 주변 지인들도 엄청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아는데 실제 검찰의 목표가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나 KH 배상윤 회장을 잡으려고 그 많은 검사들이 투입하고 그 많은 사람들 구속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에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성함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부족하고 그분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을 만난 적도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누가 돼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목적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를 김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로 꾸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북을 위해서 500만 불, 300만 불 그 북한에 지급한 그게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에서 주가 조작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주가 조작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북한에 관련된 사업에 예를 들어서 저희 자료를 IR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시할 수도 없는데 그걸 무슨 주가 조작에 썼다고.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고 리오남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국조특위는 모레 전체 회의를 열어 위증, 불출석 증인 고발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백 부동산 세금 정책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오늘 서완환 개원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3명이 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자 이런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외 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법안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깨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 기존 장특공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최대 40%까지 가능했는데 이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실거주 기간에 비례한 이 거주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80%까지 상향해서 실거주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입니다. 네.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이 국내 생활 기반이 없는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이 장특공제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으로 국내 주식을 소유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의 시세 차익 환수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가능한데요. 최혁진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오래 쥐고만 있으면 혜택을 받는 이 구조를 바로잡아서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내 집이 있는 사람이 남의 집에서 전월세로 사는 게 죄인가 이렇게 이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협의가 없었다면서 선을 긋고 있죠.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내 집을 앞두고 이 피치 못해서 전월세를 사는 국민들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는 징벌적 과세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 발의자 중에 8명이 이 민주당 의원인 점을 들어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맹공하고 있는데요. 직장 때문에 혹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또 부모 봉양 때문에 내 집에 못 살고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당 원내대책 회의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애려다가 여론이 불리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이재명 정권이 방향을 틀었다라며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만 살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일단 당 차원에서 협의된 바가 없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 부동산 세제 논란이 수도권 판세를 뒤흔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건데요. 하지만 이 여권 일각에서도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보존되는 법안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서 이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이 수도권 지역에서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쿠팡 이야기를 해보죠. 범여권 의원 90여 명이 오늘 주한 미국 대사관에 단체 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 성격인데 이런 강경 입장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안의 시작은요. 최근에 이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이 우리 정부에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중단하라며 이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미국 의원들은 이 한국 정부가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쿠팡에 범정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홍배 의원 등 이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이는 미국의 이 사법주권 침해이자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입장을 모은 건데요. 오늘 이 주미 대사관에 전달된 서한에는요. 쿠팡 관련 조치가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의 또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이 미국 정치권이 특정 기업의 로비에 휘둘려서 타국의 이 공정한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 경고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오늘 이 원내대책 회의 때 애플이나 쿠팡 또 구글이나 메타 등 이 차별받는 기업으로 이 피해 기업으로 나열을 했는데 이 기업들은 한국에서 받은 규제가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동등하게 적용받은 것이라며 이 같은 서한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이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외교 마찰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권의 분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국민의힘은요, 민주당 의원들이 서한 전달을 두고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이 외교 자행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의회가 우려를 제기했을 때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리했었음에도 부족하고 지적하고 또 이를 분쟁 수준으로 끌고 가는 이 범여권의 대응이 한미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요, 이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통상 현안을 넘어서서 외교와 안보 현안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가 지난해 11월 이 팩트시트를 통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굵직한 합의를 이뤄냈지만 후속 조치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갈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미 간 외교 채널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강경화 주미대사까지 최근 귀국해서 조현 외교장관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태가 조기에 종료되기 쉽지 않다라는 우려도 이 야권에서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에게 이 여당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불안한 세력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동시에 한미 관계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와 또 중도층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카드로 이 민주당의 대미 전략을 계속 공략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과기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AI 모델 미토스의 보안 위협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차세대 자율형 AI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안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진흥을 위해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PPA 특례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조속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어게인 공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윤어게인을 당 주류로 알박기 하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공천했다며 대선 후보로 한덕수를 도둑 공천하려 했던 전력이 떠오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협법 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농협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농업인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라며 농협법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중앙회장 직선제와 정부 감독권 등에 대한 현장 우려가 크다며 속도전식 입법을 중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다이가 미에리냐 라트비아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방산,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의회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의회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2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조응천 변수입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기지사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에서 김동연으로 이어진 민주당의 경기도 8년, 그 세월 동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또한 내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 것으로 선거 행보에 본격 돌입하게 되는데요. 추다르크로 민주당의 여성 지도자의 상징 탑을 쌓아왔고 이번에도 승리해서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리라. 추미애는 말로만 하지 않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홍천 후보의 출격이 가능했던 가장 큰 원인은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거예요.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되는 거는 무슨 수를 써도 내가 막아야겠다. 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국민의힘은 또 후보도 잘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홍천 후보가 이건 내가 나설 수밖에 없겠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지도를 갖춘 조 전 의원의 등판이 향후 범야권의 단일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늘상 국민의힘과 이번 선거에서 같이 하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선택을 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논리 가지고 설명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하지만 조 전 의원은 보수 세력 단일화 전망에 대해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자생력을 상실했다면서 이 선거에서 단일화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당을 맞상대할 힘과 그리고 실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더 뻗고 올라가서 그 지점을 명확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 결국 양당 정치의 종식을 바라는데 그 확신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번에 결단해 주신 것이고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다음 달 2일에 발표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3파전 상황입니다. 개혁신당이 보수 단일화에 선을 그은 가운데 거대 여당 후보에 맞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후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나서게 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개헌 책임론입니다. 다음 달 7일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재차 개헌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혹자는 이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 어게인이 아닌가 반문합니다. 아직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에 묶여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개헌 발동과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장치를 두는 겁니다. 권력구조 개편 같은 민감한 쟁점은 일단 제외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큰 부분부터 손보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이유로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개헌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도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야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으고 민의를 모아서 고쳐야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 작전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절차와 시기를 문제 삼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면 선거가 왜곡될 수 있고 공론화 과정 역시 부족하다는 주장인데요.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에서 11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헌 국회 표결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혹시 바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럼 혹시 개별 이탈 가능성? 그런 것도 거의 없어 보여요. 여유를 갖고 해도 충분하다.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로가 일방적인 촉구와 반대가 아닌 한 걸음씩 물러나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배치하는 등 경기도 세 곳의 전략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면에 당은 출마를 희망하던 김영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경기 평택갑 지역구 의원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민주당의 지선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기원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경기 지역의 전략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 경기 하남갑의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의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의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공천을 했는데요. 같은 경기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제 전략공천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번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컸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 그리고 또 재보궐선거가 겹치면서 그 의미가 커서 지도부의 어떤 신중함, 고민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이렇게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그 지역 기반보다는 확장성 그리고 인지도를 앞세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만큼 수도권 승부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과의 호흡 그리고 지역 기반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빠르게 지역에 안착하고 또 민심과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논란이 좀 지속되었던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 배제 결정을 했거든요. 당은 그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김 전 부원장 무공천을 계기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또 비화될 조짐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선거는 굉장히 큰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 지방선거이고 또 거기에 10여 곳에 그 재보궐선거가 겹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인물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주목하는 것은 선거 국면 전체를 좀 소홀히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거를 꼭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당의 부담을 최소화해야겠다. 이런 판단하에 결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계파 갈등으로 보는 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내부 분위기는 누가 맞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 여기에 더 집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김용 부위원장 그 개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쉬운 결과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의 그 조작 수사 상황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원 70여 명이 공천 지지 표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김용 부위원장이 원했던 그런 명예회복도 절반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행히 또 오늘 김용 전 부위원장께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뛰겠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또 이러한 결정을 흔쾌히 받아준 김용 부위원장님의 그런 결단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야권에서는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됐는데요. 개혁신당이 어제 조웅천 전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하면서 추미애 후보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여부 등의 이목이 벌써부터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단일화 여부, 그리고 추미애 후보 경쟁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 선거 구도를 이게 3파전이냐 단일화냐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유권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시각이라고 보고요. 결국 선거는 후보가 어떠한 경쟁력을 지녔고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고서 도민들이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웅천 전 의원이 출마의 변으로 단일화의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당장은 이제 3자 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판에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 변수에 기대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추미애 후보가 왜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는 잘 알려진 대로 당 대표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 경험도 있고 또 검찰개혁 국면에서 굉장한 추진력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점들이 우리 지지자들과 또 도민의 인정을 받아서 민주당의 후보가 된 거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대응 능력 또 개혁 추진력 이런 게
이런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구 1,300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이끌 그런 리더십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판세를 살펴보고 또 직접 발의하신 법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진표가 속속 이제 확정되고 있는데 특히 하정우 수석이 사의를 표하면서 그렇죠. 부산 북구가 출마가 이제 유력해진 상황이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민식 전 장관, 무소속으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렇게 이제 3자 대결이 좀 유력해 보이는 그런 네. 대결 구도로 보입니다. 보수 진영이 과연 연대하고 단일화할 수 있을지도 이 지역의 이제 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하정우 전 수석이 이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 지역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 이 지역은 당에서 이제 전략 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을 붙이겠다고 해서 아마 박민식 전 장관도 경선을 하실 건데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예. 그리고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그 세 분 중에 하정우 전 수석이 가장 높은 지지율로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까지가 전재수 전 의원이 닦아놨던 그 지지율을 그대로 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이제 두 분이 나눠 가진 그 지지율을 합치면 하정우 전 수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지역을 수성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일단 단일화는 안 하겠다라고 박민식 전 장관을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아마도 그 두 분이 막판에 정치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단일화 경선 룰을 좀 정하고 네. 그래도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두 분이 이제 논의를 좀 하시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 지역을 이제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거는 그 상황이 지나가면서 그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막방까지 봐야 되는 지역입니다. 네, 이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높은데 경기지사도 보면 지금 민주당이 네. 추미애 후보를 앞세우고 있고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이 출마를 그렇죠.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파전으로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번 주 토요일에 후보가 네.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 역시나 단일화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추미애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 실은 이제 뭐 평택 같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택도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뭐 최종에는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경기지사를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후보랑 이제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랑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가능성을 좀 엿보면서 여기도 또 재밌는 선거구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같이 엮이는 게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선을 긋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같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이제 약간 당대당의 연대가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연대를 해서 결국 이재명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지역적 연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공천 잡음에 방민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권파는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 이제 선을 그었는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의원님 뭐 개인 소견으로 들을까요? 어떻게 들을까요? 아니 저는 방송에 가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중심으로 이제 감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선거를 앞두고 네. 같은 당에 있는 대표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지율이 안 올라가게 한 지점이라든지 방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실망을 좀 주셨잖아요. 그럼으로써 당 대표가 그 권위를 상실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치러야 되고 지금 뭐 후보가 결정되는 지역마다 지지율의 차이가 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당 내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이렇게 해서 뭔가의 차선책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선대위를 따로 구성하고 계시고 지금 당대표께서 여당을 대항해서 이제 투쟁하는 메시지를 좀 내고 계세요. 그래서 중앙당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좀 하시면 어떨까? 지역의 후보들한테 이제 지역 선거는 맡기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달리 말씀드리면 이선 후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분리해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 구성에 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지도부가 그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아직 확답은 없는 상황이고요. 김문수 전 장관이 부산 선대위원장직을 맡고 대구, 경북, 강원 지역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네. 남은 그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예전처럼 당의 지지율이 괜찮았었으면 이제 중앙 선대위로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내려가는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제 현역 단체장들이 많이 나왔고 현역의 지역에는 현역 단체장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후보들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리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경기 지역 의원들끼리 따로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 선대위가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을 뛰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수가 결집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저기에서 좀 같이 명예선대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활동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도 지금 꾸리고 있거든요. 네. 부산도 꾸리고 대구도 곧 꾸릴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려서 지역 현안에 맞는 이슈를 미래 비전으로 전략을 제시하는 거고 중앙당은 지금 그 민주당 각 후보들 중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네거티브 선거를 중앙당에서 이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양새로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를 이제 뭐 좀 마무리하고 의원님 전문 분야로 넘어갈 거예요? 아니면 이번 지선거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최대 관심 지역 뭐 포함해서 네, 한 관심 말씀 지역은 더 이미 듣고 말씀을 넘어갈까요?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제 곧 뭐 대구하고 이제 부산하고 서울에 어제 서울자 이제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발표가 되는데 3% 미만으로 좀 좁혀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희망을 좀 갖고 지역 선대위를 꾸리는데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 전문 네. 분야 쪽으로 이야기 논의를 옮겨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수 진영 의원들이 보수 기후 환경 네트워크를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한 첫 번째 기후 환경 단체인데 영국과 일본의 해외 유사 단체도 이제 참석을 해서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중심으로 꾸려진 이유는 또 무엇이고 앞으로 이 단체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작년에 그 영국의 보수당 의원님들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보수당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서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공유해 주셨는데 기후나 환경이 마치 진보 진영의 어젠다처럼 돼 있다. 그래서 보수는 기후나 환경을 안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 근데 저희가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국의 그런 네트워크를 벤치마킹해서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원들 23명을 모아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보수 기후환경 네트워크를 발족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후는 에너지 문제고 에너지 문제는 곧 민생과 저희 산업 경쟁력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보수가 생각하는 국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네트워크에서 좀 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 문제, 중동 위기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가 그러면 그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때 거기에 맞춰서
원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메인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원전을 중심으로 하고 재생에너지가 서포트를 하고 네. 향후 미래 에너지인 수소까지 해서 이렇게 무탄소 에너지의 믹스를 만들어 가자라는 게 보수의 생각이고 또 진보 쪽은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돼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저희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각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말씀 주셨던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다 있습니다. 네. 보수당원들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렇게 글로벌 의원 외교를 통해서 이 이슈들을 통해서 보수가 생각하는 기후환경 메시지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 해외에 있는 연합체들도 실질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들 숫자와는 좀 차이가 있고 그 영국 같은 경우는 100명이 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최근에 생겼는데 한 10명 정도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의하신 법안들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안 보면 기후 위기가 좀 심각해지면서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도 현재 커지고 네.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면서 에너지 수급과 산업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그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죠. 아, 이게 법안이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데 네. 이 네. 법안을 좀 발의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2024년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법에 비어 있다. 예. 이게 헌법 불합치다라고 해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게 2026년에 이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정을 하는 과정이 그럼 약 20년간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네. 그걸 논의하는데 그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초기에 감축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뭐 이렇게 매년 일정 속도로 감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2040년, 2050년쯤에 기술이 개발되면 가격이 싸지니까 그때 한꺼번에 줄인다. 네. 이런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다 조기에 감축을 해야 된다.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탄소 감축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메시지를 내시고 있는 거고 저희 당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정부 여당에 있는 부처들은 그 일정 부분 그냥 매년 같은 속도로 지금 기술 개발이 안 됐으니까 가격도 비싸니까 같은 속도로 줄이는 약간 선형 정도의 감축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법안을 제가 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일정 부분 같은 속도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일단 산업 자체가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근데 이런 산업체를 저희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이유로 이 산업체의 산업 경쟁력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런 신중해야 되는 입장이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저희하고 또 같은 의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과 기후부는 같은 의견이고 나머지 세 부처와 저희와는 또 같은 의견이고 그래서 이제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적절하게 잘 해결해 가는 방향이 지금 기후변화 국회 기후변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공영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폐쇄 지역의 경제 지원,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폐쇄가 되면 이 지역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 일자리부터 포함해서 뭐 어려울 거는 당연히 좀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환노위 소위에서 심사가 이제 보류가 됐어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2040년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히 통과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법안이 좀 많이 늦었어요. 저희가 석탄 화력 발전을 제일 처음에 폐지시킨 게 2020년입니다. 네. 이미 폐지가 됐어요. 보령에서 1호기, 2호기가 폐지가 됐고 그래서 2021년에 보령이 2020년에
석탄 발전소 2기를 폐쇄하고 나서 2021년에 그 지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인구 10만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그 정도로 충격을 입는 건데 예. 그래서 실은 21대 때 이런 석탄 발전 폐지 지역에 관한 지원법이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예. 20년에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21대 때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때 지금 현 기후부 장관께서 산자위에 계셨는데 그때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했고 근데 2022대 들어와서 또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야 의원들 17분, 저를 포함해서 네. 17분이 이미 발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보령이나 태안이나 지금 계속 석탄 발전소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지금 엄청 쇄도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부처도 바뀌면서 이 논의가 좀 지지부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하자라고 이제 그 푸시를 아마 제가 거의 앞장서서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분이 이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부 대안 입법이 마련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의원들께서 논의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부 대안 입법을 빨리 마련해라라고 제가 또 상임위든 뭐 법안 소위 할 때마다 푸시를 해서 정부 대안 입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진짜 푸시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4월 초쯤 됐고, 근데 정부 대안 입법이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의원님들이 좀 한번 다 봐야지만 법안 소위에서 좀 수월하게 논의가 되거든요. 네.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6월 전에는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 민주당에서 자꾸 이거를 이제 뭐 발목을 잡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설득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 설득하는 과정에 그 보령이나 태안이나 충남에 저희가 석탄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의 반 정도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고 그리고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분들도 역시 지지를 좀 해주시고 있어서 가능한 올 6월 전까지 선거 끝나고라도 법안 소위를 열어가지고 6월 이제 올 상반기에는 반드시 법안 소위를 통과시켜서 충남에 이제 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 이제 지역 소멸이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좀 최대한 막는 거를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을 모시고 36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세 그리고 직접 발의하신 내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